안녕하세요. 영화의 숨은 인문학 코드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집착인데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집착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나 결벽증 같은 것들 말이죠. 그렇다면 영화에서는 집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인문학 관점에서는 어떻게 집착을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집착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집착은 나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TV 방송에서 보이는 몇몇 연예인들의 결벽증에 가까운 깔끔함도 집착이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신경이 계속 쓰여 결국에는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만 바쁘거나 혹은 서로 간에 적당한 선을 유지한다면 집착은 그다지 얘기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개념은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병적인 혹은 이상한 성적 특성의 지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은 모유를 먹고 자라지 않아 젖꼭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그리움 때문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심리학을 성과 연관시켜 정리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프로이트가 집착을 성과 연관시켜 생각한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닌 듯합니다. 집착이란 보는 관점에 따라 익숙함의 다른 말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찾게 마련이며 그 익숙한 것이 조금만 바뀌어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의 집착이라면 누구나 하나 이상은 갖고 있는 것이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집착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입니다. 최근 뉴스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사가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집착에 따른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황산 테러는 물론 폭력을 넘어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집착을 모티브로 한 영화 중 개인적으로 손꼽는 작품이 1995년에 개봉한 30/30입니다. 이 영화는 장정일 시인이 쓴 시 요리사와 단식가를 원작으로 한 것으로 개봉 당시 충격적인 내용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먼저 원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01호에 사는 여자 그녀는 요리사다. 아침마다 그녀의 주방은 슈퍼마켓에서 배달된 과일과 채소 또는 육류와 생선으로 가득 찬다. 그녀는 그것들을 굽거나 삶는다. 그녀는 외롭고 포만한 위장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준다. 함으로 그녀는 쉬지 않고 요리를 하거나 쉴 새 없이 먹어대는데 보통은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 먹을까? 그녀의 책장은 각종 요리 사전으로 가득하고 외로움은 늘 새로운 요리를 탐닉하게 한다. 언제나 그녀의 주방은 뭉실뭉실 연기를 내뿜고 그녀는 방금 자신이 실험한 요리에다 멋진 이름을 지어붙인다. 그리고 그것을 쟁반에 덜어 302호의 여자에게 끊임없이 갖다 준다. 302호에 사는 여자. 그녀는 단식가다. 그녀는 방금 301호가 건네준 음식을 비닐봉지에 싸서 버리거나 냉장고 속에서 딱딱하게 굳도록 버려둔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먹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녀는 외롭고 숨이 끊어질 듯한 허기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약간 상쇄시켜주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한 모금의 물마저 단식할 수 있을까? 그녀의 서가는 단식에 대한 연구서와 체험기로 가득하고 그녀는 방바닥에 탈진한 채 드러누워 자신의 외로움에 대하여 쓰기를 즐긴다. 흔히 그녀는 단식과 저술을 한꺼번에 하며 한 번도 채택되지 않을 원고들을 끊임없이 문해지와 신문에 투고한다. 어느 날 세상 요리를 모두 맛본 301호의 외로움은 인육에게까지 미친다. 그래서 바싹 마른 302호를 잡아 스플레를 해먹는다. 물론 외로움에 지친 302호는 쾌히 301호의 재료가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의 외로움이 모두 끝난 것일까? 아직도 301호는 외롭다. 그러므로 301호의 피와 살이 된 302호도 여전히 외롭다. 원작만 읽어도 이미 오싹하고 기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이 30130이라는 영화의 95%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 줄거리의 핵심을 이 원작이 이미 다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5%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이름도 희한한 세이망바이오 아파트. 그곳 301호의 한 여자가 이사 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301호 여자는 결혼 생활 내내 끊임없이 새로운 요리를 남편에게 선보이며 어때 맛있어? 를 반복하고 이에 실증난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며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을 앞두고 그녀가 남편에게 해준 마지막 요리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애완견 쫑쫑이를 재료로 한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살펴보면 영화나 원작에서 301호 여자는 음식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이며 이를 요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끊임없이 음식이 맛있는지 물어보는가 하면 남편이 가장 예뻐하는 강아지를 이혼 전 마지막 요리로 내놓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관심이 다른 존재로 향한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원작에는 나와 있지 않는 302호 여자의 성장 배경은 살짝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원작에서는 302호 여자가 음식을 거부하는 특성만을 표현하지만 영화에서는 그 외에도 남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인 거부 증세도 있습니다. 영화는 302호의 이러한 증상들이 어린 시절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와 돈만 아는 어머니 사이에서 보낸 불안한 청소년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설명합니다. 정육점이 상징하는 음식과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상징되는 성관계라는 두 가지 요소가 평생 그녀를 옥죄며 그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 어떤 남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경성 식욕부진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302호 여자는 과거 경험의 무의식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관계가 된 301호 여자는 그런 302호 여자에게 자신의 요리를 끊임없이 제공하며 먹기를 강요하면서 음식으로 302호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반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302호 여자는 그녀의 요리를 끊임없이 버리며 두 사람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결국 302호는 자신을 요리 재료로 해줄 것을 부탁하고 301호는 302호를 요리 재료로 영화상에서의 마지막 요리를 만들어 천천히 음미하는 충격적인 결말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와 원작은 인간의 주된 욕망 중 둘째가라면 서러울 식욕과 성욕을 동일선상에 놓고 그에 대한 집착을 통한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만큼이나 섹스를 좋아하는 301호 여자와 원하지 않는 성폭행 때문에 음식을 거부하는 302호 여자는 결국 식욕과 성욕에 대한 집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외로움이 모두 끝난 것일까? 원작과 영화는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스스로 요리의 재료가 된 302호도 사람을 재료로 한 요리를 먹는 301호도 결국 혼자 살고 있다는 외로움을 끝낸 것일까라는 물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이한 과정을 거쳐 혼자 사는 두 사람이 하나의 몸뚱이로 합쳐진 것이므로 외로움은 끝나야 하겠지만 영화도 원작도 그렇게 긍정적인 결말을 전해주지는 않는 듯합니다. 1995년 극장에서 처음 이 영화를 접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내용도 없고 사람을 몰입시키는 그 어떤 장치도 없이 오로지 두 여자의 심리만으로 100여 분을 끌고 가는 힘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는 조금은 지루하고 302호는 왜 원하지 않는 301호 여자를 자기 집에 드나들게 했으며 301호의 음식을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토록 온몸으로 음식을 거부할 정도로 음식이 싫다면 이웃집 여자쯤이야 문 닫고 안 보고 살면 그뿐일 텐데 말이죠. 그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는 약간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소재로 충격적인 결말을 다루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착에 대한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법정 스님은 사실 혼자 사는 사람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자기 그림자를 이끌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기 그림자를 돌아보면 다 외롭기 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영화의 결말에서 말한 것처럼 무언가에 대한 집착은 외로움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집착이 외로움 때문이 아니지만 외로움을 느끼면 무언가에 집착하곤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법정 스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로써 조금이라도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약은 없을 테니까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301-302에서의 집착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집착이 사람이나 사회를 대상으로 하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할리우드의 1996년 작품 더 팬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라는 특정 스포츠를 통해 집착을 표현한 이 영화는 로버트 드니로의 명연기로 인해 집착을 다룬 영화들 중 손꼽을 만한 작품입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칼 제조업, 하지만 이제 시에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영업 담당길. 그는 어린 시절 야구 선수였지만 부상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야구팀이자 최근 이정후 선수가 입단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광적인 팬이 됩니다. 스토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4억만 달러의 대박 계약을 성사시키며 등 번호 11번의 바비 레이먼드가 애틀랜타로부터 이적해오면서 시작합니다. 원래 자이언츠에서 11번을 달던 프리모가 양보하지 않아 33번을 달고 경기에 나선 바비는 개막전에서 수비를 하다 프리모와 부딪혀 부상을 입습니다. 이 때문에 컨디션이 급락해 전년도 3할 1푼 1리의 타율을 기록했던 선수가 시즌 내내 1할 8푼대의 타율을 보이며 자이언츠 팬들로부터 야유를 받습니다. 단 한 사람, 길을 제외하고서 길이 그를 비난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부진한 성적이 오랜 등번호 11번을 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길은 사우나에서 휴식 중인 프리모를 살해하고는 그의 어깨에 새겨진 11이라는 숫자를 도려내기까지 합니다. 가장 잘 나가던 타자인 프리모가 죽자 우연인지 바비 레이먼드의 타격감이 급격히 살아나지만 팬들은 오히려 프리모의 죽음에 바비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며 야유를 보냅니다. 단 한 사람, 길을 제외하고서 이후 마치 연예인의 사생팬처럼 바닷가에 위치한 바비의 별장 근처에서 그를 주시하던 길은 바비의 아들 숀이 서핑을 하던 중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자 달려가 구해주고 바비의 감사를 받으며 꿈에 그리던 바비와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 도중 길이 바비에게 최근 타격감이 살아난 비결을 묻자 바비는 길이 원하는 프리모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마음을 비워서라고 말합니다. 이에 격분한 길은 숀을 납치한 후 바비가 아들을 살리려면 다음 경기에서 홈런을 친 후 전광판에 자신의 사진을 띄우며 관중들에게 이 홈런은 진정한 팬인 길을 위한 것이라고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길은 바비, 당신을 위해, 당신의 좋은 성적을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당신은 왜 그것을 알아주지 않느냐며 분노가 치밀었고 그에 대한 분풀이로 바비의 아들을 납치한 거죠. 이는 집착이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스포츠를 언급할 때 팬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팬들이 선수와 팀을 응원하고 야구장 입장권을 사서 경기를 관람하고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사고 핫도그와 치킨을 사 먹는 행위가 결국은 선수의 연봉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프로스포츠의 절대적인 존재 이유인 팬에 대해 토니 스콧 감독은 더 팬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팬이 프로스포츠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그 중심이라는 거죠. 감독은 영화에서 바비의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합니다. 팬은 여자와 같다. 잘 치면 환호하지만 못 치면 침이나 뱉는다. 잘 치든 못 치든 똑같은 사람이란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경기를 해야 하는 거다. 그런 바비의 대척점에 서서 집착의 광기를 보여주는 길을 통해 팬이 하는 것이 모두 옳지는 않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와 팀을 위해 경쟁 선수를 살해하고 선수의 아이를 납치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지요.
이 영화에서 길의 행동은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을 행동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허망한 분별로서 어떤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함, 그릇된 분별로서 어떤 것을 탐내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 허망한 그리고 그릇된입니다. 정확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허망하고 그릇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야기하는 것이 집착이라는 뜻인데요. 불교에서 모든 번뇌의 시작은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허망하고 그릇된 욕심을 내려놓으면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집착이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목표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말하는데 그 끊임없는 노력은 성공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려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나 의학 연구원들이 더 좋은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며칠 밤을 새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허망하거나 그릇된 판단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한에서 말이죠. 그런데 성공에 대한 허망하고 그릇된 분별 때문에 가장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내용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조인성과 진구가 주연을 맡은 비열한 거리입니다. 이 영화에서 병두는 성공에 대한 그릇된 집착 때문에 믿고 따르던 형님까지 죽이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믿었던 조직원이자 역시 허망한 집착에 휩싸인 종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종수의 옆에는 병두가 믿었던 동창이자 친구지만 성공한 영화 감독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한 민호, 역시 병두가 믿고 따르던 황 회장이 있었습니다. 결국 병두의 집착은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서 허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병두뿐만 아니라 종수, 민호, 황 회장 등 등장인물 모두가 허무하고 그릇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들로 그려지는데 그만큼 이 영화는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한다. 욕망은 분수밖에 바람이고 필요는 생활의 기본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욕망은 허망하거나 그릇된 분별 혹은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허망하거나 그릇된 욕망을 버린다면 삶은 한결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는 현실 공간에서 온라인상의 SNS로 옮겨졌습니다. 한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는 물론 싸이월드의 일촌부터 최근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팔로워로 이어지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변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우울하면서도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팔로워와 좋아요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이 그것입니다. 현실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친구를 맺고 관계를 확장시켜가는 과정에서 친밀도 높은 서로 간의 관계가 아닌 숫자에 집착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흔히 관심병이라고 부르는 뮌하우젠 증후군입니다. 뮌하우젠은 독일 낭만주의에 흠뻑 물들어 있던 전형적인 한량 백작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 여러 가지 해보지도 않은 무용담을 꾸며냈고 이를 흥미있게 여긴 모험작가 루돌프 라스페가 그를 소재로 허풍선이 뮌하우젠 백작의 놀라운 모험을 펴냈고 이 책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독자들의 과장이 덧붙여지면서 점점 더 황당무계한 모험담으로 변모해갔습니다. 이후 정신과의사 리처드 애셔가 상당히 많은 환자가 의사의 관심을 받기 위해 병을 꾸며내고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뮌하우젠 증후군이라 명명하면서 알려진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흔히 말하는 관심병이지요. 뮌하우젠 증후군과 비슷한 심리적 질병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허언증이 있습니다. 공상허언증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병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거짓말을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는 병입니다. 이 허언증은 심리학에서 리플리즘 후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1955년 미국에서 출간된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의 주인공으로부터 유래된 질병입니다. 리플리즘 후군은 자신이 건설한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거짓말을 일삼고 이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행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허언증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최근에는 SNS와 맞물려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만든 자신과의 괴리가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SNS에 의존하면 허구 세계를 만들어 리플리즘 후군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관계에 있어서 친밀도보다는 숫자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를 포장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SNS 스타로 유명했던 호주의 에세나우일이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라며 SNS를 그만두겠다고 했고 SNS에서 인기 있는 사진들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글들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SNS를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25년간 잉글랜드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을 맡았던 퍼거슨은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SNS와 뮌하우젠증 후군을 소재로 한 스릴러 영화로 소셜 포비아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기성세대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영화의 배경 자체가 현실과 온라인을 넘나들고 키워나 현피 같은 온라인에서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화 예고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화제의 뉴스 살피고 갑니다. 총기 소지한 채 탈영한 박병장이 목을 매단 채 발견됐다는 소식인데요. 실시간 인터넷 핫 이슈 레나 현피. 지금 다들 X나 받았어. 시상 바로 털었지. 탈탈 털었어. 이제 무조건 사과 받아낸다고. 정의를 위해서. 이거 진짜 하는 거야? 아, 이 폭도 끝에 이나 형 있는 거죠? 하영아. 우리 경찰 못 됐는데. 범인 있으면 타살이면 되잖아. 그 자살 아닌 것 같아. 문이 열려 있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 뭔 소리야? 우리 세탁기 소린데? 아니 자살할 사람이 세탁기를 돌리나요? 우리가 잡자. 이나영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 민진사 우리가 직접 나선다. 카페에 이상한 글 올라왔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봐. 여기 2층 아니에요? 열립니다. 야 이거 봤는데? 여기서요. 현피를 하러 왔을 당시에 현피 멤버들 중에서 자리를 비우신 멤버가 한 분 계셨죠? 잡을 수 있어. 너 이거 진짜 타살이라고 생각해? 네가 죽였지 이나 형. 예고편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이 영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한 탈영병의 자살 소식에 남긴 악플로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며 실시간 이슈에 오른 익명의 여성 레나. 그녀에게 당시 온라인상의 뜨거운 화두인 김치군과 된장녀 이야기가 오가며 온라인은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경찰 지망생 지훈과 용민은 인기 BJ 양계가 생중계하는 레나의 현피 원정대에 참여하는데 그들이 레나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고 비난의 화살은 순식간에 이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러자 경찰 시험에 불리한 기록이 남을까 불안한 지훈과 용민은 레나의 죽음의 의혹을 제기하고 실제 범인을 잡아 비난에서 벗어나자며 현피 원정대와 함께 범인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실체는 오히려 용민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레나는 원래 백화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했던 악명 높은 여성으로 그녀와 키워 맞짱을 떴다가 오히려 신상까지 털리며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상당수였고 그중 한 명이 도덜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용민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용민은 레나를 만난 카페에서 자신은 서울대 출신이고 형은 하버드대에서 공부 중이라는 등 자신을 과대포장해서 소개한 부분이 백화에 의해 알려졌고 이 때문에 활동을 접고 은둔자로 살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 사람들은 더더욱 용민을 범인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진실은 무엇인지 소셜포비아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용민의 거짓말은 전형적인 관심병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하우젠 증후군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리플리 증후군, 즉 허언증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용민이 자신의 거짓말을 본인 스스로는 믿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악플러인 레나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말을 꾸며낸 것뿐이죠. 이처럼 소셜포비아는 SNS의 대표적인 폐해를 그대로 담아낸 영화입니다. 얼굴이 가려진 채 익명으로 소통하는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일부러 악플을 달거나 스스로를 과대포장하고 또 그런 내용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확산되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없는 세상에서도 휴대전화가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사람을 만났고 친구를 사귀었으며 우정을 나누며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매개체는 함께 듣던 음악이 될 수도 함께 떠났던 여행이거나 함께 즐겼던 운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빠르고 더 손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요즘에는 소셜미디어라고 부르는 SNS를 빼면 딱히 매개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관계의 숫자는 더 많아졌지만 관계의 깊이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외로워지고 그럴수록 반대로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숫자뿐인 관계에 더 집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힙합 레이블인 일리네어 레코즈에서 발표하면서 유명해진 노래 연결고리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들은 매개체라는 단어를 연결고리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닌 따뜻한 연결고리인 매개체, 숫자상의 관심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진정한 연결고리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영상은 영화 예고편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가 자제의 주가 조작으로 인해 검찰은 이 씨를 주가 조작 혐의로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으로 하락세를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아무래도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도둑놈의 새끼다. 뭔데 그래? 상관없어, 다 빼. 어떤 새끼야 이거? 최근 수익률이 좋으셨네요. 별거 아니에요. 작전주 하나 추격해서 좀 먹었죠. 대신 이번에 헤비급 하나 준비하는 게 있는데 네가 차트를 봐라. 한 세를 짜야지. 베스트로. 얼마나 봐? 600억은 뽑겠다. 이번엔 제가 직접 인벌브 하겠어요. 아, 이번에 새로 영입한 강현수 차장.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거절하면? 그 정도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주식 하나가 장난 아니게 오를 거야. 이건 우리 인생의 기회다. 이번 한 방으로 끝내는 거야. 잡아낼 수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야죠. 오지 말랬지! 큰일 났어. 강현수 이 자식이 없어졌어. 주식 빼돌리고 튄 거 같다. 계속 주가 끌어올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냥 얘기해 이 새끼야. 뭘 물어봐 이 씨발놈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양아치 본성 나오네. 작전이라는 게 주식에서만 쓰이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 영상은 2009년 개봉작 작전의 예고편입니다. 이 영화의 예고편을 먼저 살펴본 이유는 이 영화 안에 주식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왜 돈을 벌 수 없는지, 작전은 무엇이며 작전 세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거지는 또 무엇인지 등과 같은 내용을 빠른 전개와 적절한 코미디, 탄탄한 구조로 쉽게 알 수 있게 한 영화입니다. 주식을 하려는 분들이 보면 좋을 영화로 추천합니다. 물론 제가 직장인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미 투자자들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자신이 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을 지킨다는 전제 조건을 그대로 따를 경우에 말이죠. 개미 투자자들이 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세력들보다 정보에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력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돈 많은 개인 몇 명이 뭉쳐서도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에 흐르는 정보를 개미 투자자들보다 훨씬 먼저 알기 때문에 주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오를 것처럼 특정 주식을 과열시켜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게 만들어 주가를 올린 후 대량으로 매도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가져가거나 그 반대로 전도 유망한 회사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뒤 싼 값에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인 후에 주가를 띄우고는 팔아서 역시나 시세 차익을 벌어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흔히 작전 세력이라고 하고 작전 세력이 붙은 주식을 작전주라고 합니다. 영화 작전처럼 말이죠.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생활은 금융산업을 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융산업은 크게 주식, 은행, 보험, 카드 네 분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생긴 것이 은행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은행과 다양한 거래를 합니다. 예전에야 한 달치 급여를 월급 봉투에 현금으로 담아주었지만 요즘에는 모두 은행 거래로 이루어지며 그래서 월급 통장이라는 말이 있었죠. 다양한 예적금 거래는 물론 신용카드도 은행에서 만들고 대출도 받습니다. 은행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금융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살펴보기 위해 은행의 역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을 언급하려면 영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이 곧 돈이었던 시기인 16세기 영국의 금 세공업자들이 현대 은행의 시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금은 무겁기 때문에 갖고 다니기 불편해 금 세공업자들은 금을 세공해 금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보유한 사람이 자신의 금을 금 세공업자에게 맡기고 필요하면 금화로 만들어 쓰거나 금을 통째로 꺼내 쓰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금을 보관하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 보관료를 세공업자에게 주었습니다. 이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금 세공업자는 금 주인들에게 보관증을 발행해 주었는데요. 그 보관증이라는 게 종이 한 장인 만큼 금에 비해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기가 훨씬 편해서 사람들은 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닌 금 보관증으로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금 세공업자들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이 한 번에 금을 찾으러 오지 않고 통상적으로 금을 맡긴 사람들의 10%만이 금을 찾으러 온다는 것인데요. 그때부터 금 세공업자들은 금을 맡긴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 보관증을 발행해 대출업을 시작합니다. 금 보관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인데 이 대출업으로 그들은 막대한 이득을 취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금을 맡긴 사람들이 자신이 맡긴 금의 허락도 없이 금 보관증을 발행하는 세공업자들에게 항의하자 세공업자들은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대출로 얻는 이자 수익을 일정 부분 나눠주겠다는 것이었죠. 딱히 손해볼 게 없는 금 보관자들은 세공업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예금이자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으로 현대은행의 시작이 이렇게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던 세공업자들은 또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합니다. 아무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금의 총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금을 자신에게 맡겼는지 아는 사람은 본인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세공업자들은 금 보관증을 남발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보관증을 발행함으로써
더 많이 대출하고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세공업자들의 이런 행위가 만연해지자 일부 사람들이 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실을 알아낸 이들이 한꺼번에 금을 찾아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요즘 말로 뱅크런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일로 금 세공업자들은 파산 위기에 처하는데 마침 그들에게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영국 왕실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이런저런 전쟁을 치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고 이에 왕실은 세공업자들에게 가상의 돈, 즉 금을 만들어 대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대신 이들로부터 금 보관증을 받아 전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맡긴 금을 찾으러 올 때를 대비해 이른바 일정 수량의 금을 꼭 보유하도록 했는데 그 비율은 발행한 총 금 보관증 금액의 10%입니다. 이게 왜 10%인가는 통상적으로 10%의 사람들이 맡긴 금을 찾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굳어져 현재도 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통상 10%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와 예금마다 조금씩 달라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7% 정도의 지급 준비율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가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눈에 띄지 않게 계속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바로 알아챘겠지만 혹시 아직 눈치채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은 은행이라는 사업을 지탱해주는 근간입니다. 현대의 은행은 수익을 다각화해 여러 부문에서 돈을 벌어들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수익 구조는 예나 지금이나 예대 마진입니다. 대출해주고 받는 이자와 예금을 받아주는 이자의 차익으로 돈을 버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행은 대출에 목을 맵니다. 지급 준비율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 정도의 돈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모두 대출해줘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대출이 자본주의를 이루는 근간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대출을 하지 않고는 이 사회를 살아가기가 어렵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은행이 B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고 하고 대출이자는 10%로 가정하겠습니다. B는 1억 원을 대출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 1천만 원이라는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1천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나온 것이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B의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B의 제품을 산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로 월급을 받아서 샀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월급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회사에서 나왔을 텐데요. 그렇다면 회사는 어디서 돈이 났을까요? 맞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 월급도 주고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개인 혼자 감당하면서 시작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사무실을 얻는 것도 돈이며 책상이나 컴퓨터 등을 구매하는 것도 돈이고 각종 공과금이나 법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도 다 돈이니까요. 무엇보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B의 회사 제품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대출입니다. 내가 현재 돈이 없으니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지금 물건을 사고 나중에 갚을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약속된 신용카드도 결국은 대출이고 집이나 차를 사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택하는 방법 역시 대출입니다. B의 회사 제품이 자동차나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출을 우리는 빚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 확장해보면 결국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들 대부분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B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그래서 시장에 도는 돈이 B가 대출받은 1억 원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빚을 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맞습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생활 자체가 멈춰버리죠. 대출이 없다는 것은 생산활동이 없다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고용이 없다는 뜻이고
우리가 쓸 월급을 벌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면 실업률이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건물을 짓는 가장 빠른 방법은 땅을 사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땅을 사서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건물의 세입자들은 역시 대출을 받아 들어오고 건물주는 세입자들의 돈을 다시 은행에 갚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어느 날 로또 1등에 당첨되거나 카지노에서 거액의 돈을 딴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혹은 오랫동안 신경도 쓰지 않고 갖고 있던 땅이 갑자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 그 땅을 팔아 돈을 번 경우도 있을 테고 주식 투자를 해서 갑자기 엄청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우리의 일생에서 몇 번이나 있을까요? 혹은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은행은 대출해 주려고 애씁니다.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만큼 이자를 받아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지극히 단순한 명제 때문이지요. 상식적으로 대출을 해줄 때는 돈을 갚을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내 돈 떼먹고 도망가시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갚을 능력이 낮거나 약한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가 좋을 때 그리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인데요. 돈을 자꾸 풀어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을 사고 여행을 가고 자동차도 바꾸는 등의 소비를 하게 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반면에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은행들은 대출금 상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자기네들이 선심 쓰듯 빌려줘 놓고서는 말이죠.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어집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 회사들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실직이라는 그림자가 버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경기가 불황일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닌 일반 서민들입니다. 대출을 받은 중산층 그리고 서민들이죠. 이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났던 것이 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이며 이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로 마진 콜과 빅쇼트가 있습니다. 솔직히 영화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영화는 꽤나 재미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분야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빅쇼트의 경우 낯선 경제 용어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알고 있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마진 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는 2008년 월스트리트에 있는 어느 금융회사의 정리해고 통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리스크 관리팀장 에릭도 해고 통보를 받게 되고 회사를 떠나면서 그는 회사의 위기 상황이 정리된 USB를 피터에게 전하면서 유심히 살펴보라고 합니다. 한편 회사의 임원인 샘은 대규모 인원 감축에서 살아남은 직원들에게 떠난 이들은 잊어라. 당신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이런 희생 덕에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면서 남은 직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에릭이 건네준 USB의 파일을 분석한 피터는 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가치가 이미 폭락해 회사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합니다. 이 일은 일파만파 커져 새벽에 회장 존이 참석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며 밤샘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회사에 닥치자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각양각색입니다. 손해 따위는 있을 수 없다고 큰소리치는 아나무인이 있고 양심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방패막이로 책임을 뒤집어 쓰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 상황으로 인해 승진 기회를 얻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단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회장인 존입니다. 보너스를 제하고도 연봉이 960억 원쯤 되는 그는 자신의 연봉이 왜 높은지를 회의에 소집된 임원들에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일주일, 1개월, 1년 뒤의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때문인데 현재의 위기로 그 예측은 빗나갔음을 시인합니다.
또한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고 살아남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등이 되거나 영리해지거나 사기를 칠 것. 그러고는 곧 휴지 조각이 될 그 상품들의 판매를 지시하고 직원들은 그 상품을 싼 값에라도 팔아치우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시작이죠. 사실 이 영화는 지루한 편입니다. 스토리가 어떤 정점을 향해 계속 달리다 그 정점에서 갈등이 해소된 후 마무리되는 구조가 아니라 하룻밤 안에 생긴 일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생각보다 다양한 경제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아서 보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처럼 마진콜이 2008년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이들의 태도와 반응을 다루었다면 빅쇼트는 금융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마진콜이 금융위기 직전 한 금융회사에서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을 담았다면 빅쇼트는 2008년 금융위기가 왜 일어났는지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정리한 영화입니다. 금융 지식을 다루다 보니 중간중간 친절하게 금융 용어를 설명해 주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영화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이해했다면 이미 상당한 경제 지식을 갖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과 금융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영화 내용을 소개한 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화 예고편부터 보시죠. Michael, how are you? I found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The whole housing market is propped up on these bad loans. They will fail. The housing market is rock solid. It's a time bomb. So Mike Burry, who gets his hair cut at Supercuts and doesn't wear shoes, knows more than Alan Greenspan. Dr. Mike Burry, yes, he does. I am getting madder and madder. Then this guy walks into my office and says, There's some shady stuff going down. All the banks were having a big old party. A few outsiders saw what no one else could. The whole world economy might collapse. the banks got greedy, and now we're going to make them hurt. You want to bet against the banks? I think we're either high or having a stroke. Kind of brilliant. I'm sure the world's banks have more incentives than greed. You're wrong. This thing's hitting Europe. Greece and Iceland are finished. Spain is teetering. If you're wrong, you can lose it all. Okay, here we go. 가치가 하락하는 쪽에 베팅하는 전략이라는 경제 용어를 제목으로 사용한 빅쇼트에서 마이클 버리는 수없이 많은 부동산 대출 관련 데이터를 몇 날 며칠에 걸쳐 분석한 후 부동산 담보 대출 시장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위험 징후를 포착합니다. 마이클 버리는 최근 우리나라 뉴스에도 가끔씩 이름이 언급되는 실존 인물입니다. 당시 미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 대출로 집을 구매했는데 그 중에는 신용도, 즉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서브프라임이죠. 서브프라임은 기준 이하라는 뜻의 서브와 최고라는 뜻의 프라임의 합성어로 일상생활 속에서는 변변치 않은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마이클 버리는 고정금리 기간임에도 연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출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2007년부터는 그 연체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문제는 그 어떤 금융기관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회의적이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내 자산이 전혀 없다시피 한 이민자들에게도 아무 조건도 없이 대출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이런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고 판단해 빅쇼트 전략에 따라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마크 바움 역시 회사에 잘못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늘 장밋빛일 것만 같은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경기를 직접 확인까지 해가며 빅쇼트 전략으로 투자를 합니다. 또한 우연히 이런 시장 보고서를 접한 찰리와 제이미 역시 한때 월스트리트에서 잘 나갔던 트레이더였다가 미국 금융시장의 환멸을 느껴 은퇴한 벤 리커트의 도움으로 같은 투자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후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부동산 대출 시장의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고 불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업자들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순간에 거품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2008년의 금융위기입니다. 이 당시 시장에서 증발한 금액이 약 5조 달러이며 800만 명이 직장을 잃었고 600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만 말이죠. 이 영화에서 마크 바움과 벤 리커드는 자신이 몸담았거나 몸담고 있는 미국 경제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환멸을 느낍니다.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국가인 미국에서, 그것도 자본주의의 천병인 월스트리트에서 말이죠.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응하는 두 사람의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크는 월스트리트 안에 남아서 썩어버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벤은 아예 월스트리트를 떠납니다.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말과 함께 은퇴 후에도 그의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벤의 도움으로 신용부도 스와프의 투자에 성공한 찰리와 제이미가 흥겨워 춤을 출 때 벤은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에 돈을 걸었어. 그 말은 우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집을 잃고 직장도 잃고 은퇴자금도 잃는다는 뜻이야. 연금도 잃는다고. 난 은행권이 비인간적이라서 싫어. 실업률이 1% 증가하면 4만 명이 죽는다는 것 알아? 자신이 도와준 투자 자체가 자신이 가장 증오했던 금융 시스템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데에 대한 자기 반성적 반응이죠. 지난 영상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집단이 서민들이라고 한 것 기억하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영화는 보기에 따라 편집이나 구성이 스토리의 흐름을 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크리스찬 베일이나 브래드 피트 등 인지도 높은 배우들이 출연했으며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제7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 나무주연상, 각본상 등 주요 3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었습니다. 또한 2016년 영국 아카데미상에서는 작품상, 감독상, 나무조연상, 각색상, 편집상까지 5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고, 그해 호주 아카데미상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등 주요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한 걸 보면 꽤나 호평받은 영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영화 중간에 뜬금없이 마고로비나 유명한 요리사가 카메오로 등장해 경제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구성이나 주인공이 카메라를 보며 관객과 대화하는 기법은 상당히 독특해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는 작품성이나 연기면에서 화제를 몰고 왔으며 특히 2008년 금융위기가 왜 일어났는지를 금융 지식을 토대로 다양하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도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금융 용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모기지입니다. 모기지의 사전적 의미는 대출 또는 융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기지론이라고 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보통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것이 모기지론입니다. 앞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대출, 즉 빚을 질 수밖에 없다고 한 설명 기억하나요? 미국에서 이 모기지론은 크게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고객에게 대출하는 상품인 프라임, 신용도가 중간 수준인 고객에게 대출하는 상품인 알트 A, 그리고 저소득층을 비롯해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대출하는 상품인 서브프라임 3가지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각 등급별로 대출 이자율이 다르다는 것과 일정 기간 고정금리였다가 변동금리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프라임보다는 서브프라임의 대출 횟수가 더 불안하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한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고 국가에서 정해주는 기준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보다 이자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은행에 돈 넣어봐야 이자도 별로 안 되니 돈을 쓰라고 한 거죠. 혹은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은행의 구조를 설명할 때 언급한 것처럼 은행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기반으로 생존하는 집단입니다. 누구나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집을 사기 어려운 저소득층들도 대출을 받아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미국 전체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만기까지 큰 돈이 묶이기 때문에 대출이자 외에는 수익이 없으므로 다른 곳에 투자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이미 대출해준 모기지론 여러 개를 모아 다른 은행에 판매하는데 이것이 빅쇼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금융상품인 CDO, 즉 부채담보부 증권입니다. 이 경우 은행은 다른 은행에 이자를 주는 대신 즉시 현금을 확보해 새로운 곳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증권을 매입한 은행은 똑같은 방법으로 제3의 은행에 판매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A은행, 가, 나, 다에게 대출 후 대출 채권 3개를 묶은 CDO를 B은행에 판매. B은행, A은행의 CDO에 자신들의 대출 채권을 더해 또 다른 CDO를 만들어 C은행에 판매. 이때 B은행이 만든 CDO를 복합 CDO라고 합니다. C은행, B은행의 CDO에만 투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A은행의 CDO도 포함되어 있음. 이처럼 서로가 엮인 구조로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DO를 구성하는 채권들 중에는 부실 채권, 즉 회수가 불분명한 채권도 상당수 포함되는데 웬만한 투자자들로서는 그 위험성을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식당에서 먹다 남은 김치를 새 김치와 섞어 팔아도 손님이 그것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런 회수가 불분명한 채권들 중 상당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은행들 관계가 너무 과도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 A은행, B은행, C은행으로 표시했지만 A와 C가 거래할 수도 있고 B와 A가 역으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회사가 부실화되면 연쇄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런 시스템은 경기가 좋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에서는 낮은 금리 덕분에 너도 나도 모기지론을 통해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금리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 즉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로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여 모기지론으로 구성된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2004년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2007년은 서브프라임을 포함한 상당수의 부동산 대출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이런 현상이 심했고 급기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중심으로 많은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고객들이 돈을 갚지 못하니 은행들은 투자한 돈을 잃어버리죠. 거기다 CDO와 복합 CDO로 서로 얽힌 제2, 제3의 은행도 연속적으로 부도에 이릅니다. 이처럼 연속적인 부도가 금융 경색을 일으켰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브프라임 사태인데 단순히 서브프라임 때문이라기보다는 은행들끼리 얽히고 설킨 CDO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직접적으로 그 세계에서 일하지 않으면 피부에 닿지 않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략 이런 거구나 정도로 받아들여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한 금융과 빚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히 임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과연 금융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는 금융 분야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는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진정성과 양심이 더더욱 절실해집니다. 아무리 돈으로 거래하고 돈으로 평가받는 사회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니까요. 금융과 경제 이전에 사람을 알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인문학은 어디에나 절실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